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법 살펴보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372페이지 페이지 372 무슨 법 나오죠? 바로 건축법. 자, 시험 문제는 몇 문제 나더냐? 7문제 출제됩니다. 작은 분량은 아니죠. 근데 건축법은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대단히 쉽겠지. 근데 건축에 전혀 관련 없던 분들은 대단히 어려워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전문 용어가 참 많기 때문에 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최선이더냐? 용어를 갖다가 그림으로 한번 정리하려고 하십시오. 전반적인 내용들을 그림으로 외운다. 그래서 저도 건축법을 처음에 공부할 때 힘들었는데 그림 갖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그 그림 갖고 공부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도록 하자. 제일 먼저 건축법에서 나오는 전체 흐름은 어떤 게 있을까? 전체 책에 들어보면 용어 정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 대단히 중요하죠. 시험 문제 7문제 나오는 것 중에서 2문제 정도가 용어에서 출제되니까 용어는 정확하게 이해하실 것. 자, 본론 첫 번째는 뭐부터 나올까? 건축물의 건축부터 나옵니다. 건축물의 건축. 이게 첫 번째죠. 근데 건축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건축물 건축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서 시험 문제도 여기도 거의 2문제 정도 출제된다.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룰까? 자, 첫 번째. 원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뭐가 돼요? 건축 허가받아라.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건축물 건축하려면 허가받아라. 건축 허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건축 허가 신청했더니 허가권자가 뭐라고 하더냐? 아줌마, 거기에 여기가 무슨 용도적인지 아세요? 라고 따라내죠. 아니, 나는 건물 지려고 건축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거기가 무슨 용도적이네. 아니, 건물 짓는 거하고 용도적이라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용도적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허가권자가 뭐란다? 아줌마, 거기는 그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이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웠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임명원의 문제에서 나왔었죠. 거기서 용도지역이 뭐다? 용도지역이란 21개 용도적으로 나눠놓고 각각의 용도지마다 첫째, 건축 제한.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건축 제한. 두 번째, 건폐율 제한. 너무 뚱땅했지 말라. 세 번째, 용적률 제한. 너무 쭉쭉빵 버리지 말라. 이와 같이 21가지 용도지마다 아무거나 함부로 져서도 안 되고 너무 넓게 져서도 안 되고 세 번째, 대지에다 너무 쭉쭉빵 벌어져서도 안 된다는 이런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일반인들이 그런 걸 아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하죠? 그냥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줄 알고 뭐 들어갔어? 허가 신청 들어갔죠. 저 여기다 이러이러한 그림 같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 내주세요. 했더니 허가권자가 대뜸한다는 소리가 거기가 무슨 용도적인 줄 아느냐라고 묻더라내죠. 용도적인 뭔지는 여기 와서 공부하다가 배우셨지 저 세상에서는 그런 거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황되는 거죠. 그게 뭔데요? 라고 묻죠.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이다. 건물 짓겠다고 허가 신청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뭐부터 하자? 거기다 그런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미리 허가권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허가권자님, 제가 이번 요 땅에다가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이런 구조로 지으려고 하는데 또는 이런 규모로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건축해도 될까요?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허가권자한테 결정을 먼저 신청합니다. 그때는 허가권자가 너 거기다 그런 거 지어도 돼? 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그때 가서 집에 가지고 설계도면 그리고 그래서 허가 신청 들어와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때 미리 그런 결정을 신청하는 거 그걸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그런 제도 있더라. 사전 결정 신청 또는 사전 결정 제도라는 게 있다.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허가권자한테 결정을 신청하는 제도. 이런 사전 결정 신청이 되죠. 그랬더니 허가권자가 뭐랍니까? 너 거기다 그런 거 지어도 된다. 라고 결정을 내려주면 그때 가서 뭐 한다? 설계도면 그래가지고 허가 신청 들어가는 얘기죠. 이게 건축 허가로 들어가죠. 근데 허가 대상 건축물 중에서 일부는 굳이 허가까지 받을 필요가 없답니다. 경미한 행위니까 굳이 허가받는 게 아니라 건축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다 허가받는 게 아니라 일부 경미한 건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그 신고 사유가 신고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 사유들이 쭉 나오겠죠? 자, 건축물 중에 무슨 건축물이 있다? 가설 건축물. 이때 가설 건축물이 뭐죠?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을 가설 건축물 합니다. 그럼 임시로 설치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그때는 뭐가 필요할까? 어떤 때는 건축 허가받고 이제 되는 가설 건축물이 있고 어떤 때는 축조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가설 건축물도 있더라. 이와 같이
가설건축은 허가 대상인 거, 신고 대상인 거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이런 것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 어떤 절차에서 이루어질래? 건축 절차들이 쭉 있겠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여러분들이 한번 건물 짓는다고 생각해봐. 제일 먼저 할 일은 뭘까? 자, 내가 우리 집을 하나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딜 찾아갑니까? 설계사 사무실에 가야죠.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죠. 이런 모양새의 이런 구조로 된 건축, 즉 내가 3층에 되는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요거 설계도면 좀 그려주세요 라고 이제 설계도면에 나온 걸 봤더니 마음에 들더라. 그럼 이제 돈 드리고 그거 들고 누굴 찾아간다? 시공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시공자한테 가서 요 건축물, 요 설계도면대로 집을 짓는다면 돈이 얼마 정도 들이면 될 건지 요걸 한번 견적 좀 뽑아주세요 해가지고 그 중에 제일 견적이 좋은 쪽에다 그걸 맡기는 거죠. 이제 계약서 쓰고 계약금 드리고 건물 짓는데 중도금 주고 다 지면 잔금 치르면 되겠죠. 이렇게 건축 좀 해달라고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굴 찾아가느냐? 감리자를 찾아갑니다. 왜냐면 나는 이 설계도면 나온 걸 잘 모릅니다. 그건 전문가들이 그린 거니까 도대체 창문이 이중창인지 단창인지 아니면 출입문이 이쪽으로 여는 건지 저쪽으로 여는 건지 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만드는지 그걸 감독할 자가 필요한데 그 자를 감리자라고 하고 그걸 누가 찾아간다? 건축주가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감리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지금 시공자 만나서 계약서 쓰고 왔는데 저 새끼가 생긴 게 꼭 소도둑놈 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이 설계도면대로 안 만들 수 있으니까 돈 자재 빼먹고 돈 엉터리 청구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가서 감독 좀 잘해주세요 라는 걸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감리자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자가 내 대신 제대로 감독하러 가자 이 소리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뭐하죠? 공사 허가 받죠. 그래서 이제 설계도 받은 거 공사에 들어간다. 그걸 착공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부터 하고 그런 계약을 먼저 체결한다. 그래놓고 이제 뭐죠? 그 다음에 계약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받거나 건축 신고하러 가죠. 그 설계도면 가지고 허가 받았으면 이제 뭐 한다? 공사 시작해야 되죠. 그걸 착공 신고한다고 하고 착공 신고 끝나서 공사가 다 끝나면 저 공사하는 게 시공이고 감독하는 걸 감리라고 하고 다 끝났다 제대로 했는지 검사받자 그걸 뭐란다? 사용 승인을 받는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그 제대로 공사 끝난지 검사받는 걸 사용 승인이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 공법 전체를 통틀어서 한번 보자. 어떤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검사받는 절차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국토위계 및 임에 관한 법률에서 무슨 사업이 있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아저씨들이 도로공사하고 있으면 인사드려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럼 인사말 있었죠? 그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로공사가 다 끝났다. 공원 주소가 다 끝났다. 그러면 그때는 뭐합니까? 제대로 공사했는지 검사받대. 그때는 뭐 받는다? 그때는 준공검사를 받는다라고 됐습니다. 그때는 준공검사. 또 6가지 개발행위 있었죠? 건축물의 건축, 공자물의 설치, 토지 형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건공, 형체, 분물이라는 6가지 개발행위 하려면 그때도 뭐 받고 한다? 허가 받고 한다 그랬죠. 그럼 그런 허가 받고 한 개발행위가 다 끝났다? 그때도 제대로 했는지 준공검사를 받는다. 그때도 준공검사입니다. 또 우리가 배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나면 그때도 준공검사 받는다. 그래서 국토법과 도시개발법에서는 공사가 다 끝나면 준공검사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정비법에서는 지난주에 했던 정비법은 준공검사라고 하지 않고 준공인가 받는다. 그때는 준공인가를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에서는 뭐 받는다? 이거는 사용승인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공사가 다 끝나면 사용승인 받는다. 건축법상 사용승인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다음 주에 나올 뭐 있죠? 주택법. 그때도 주택의 건설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는 뭐 받는다? 사용검사 받는다. 사용검사를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때는 준공검사, 어떤 때는 준공인가, 어떤 때는 사용승인, 어떤 때는 사용검사. 이렇게 어떤 공사가 끝나고 제대로 했는지 검사받는 건 우리 법에서 각각 용어들을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 그러나 결국은 공사 제대로 끝는지 검사받는다는 건 공통점이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다르게 쓴다는 거. 여기까지가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건 이런 거 위주로 살펴보면 됩니다. 자, 이제 건축물 건축이 다 끝났으면 그 완공된 건축물을 뭐 해야 됩니까? 제대로 유지 및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라는 파트가 나오겠죠.
자, 완공된 건축물 제대로 유지하고 관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유지 및 관리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 자들이 바로 유지관리 책임을 져야 된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관리 책임을 집니다. 두 번째, 건축물을 제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점검이라는 걸 실시해야 된다 이거죠. 건축물에 이상이 없는지 사전에 검사하는 게 필요하잖아. 그걸 정기점검을 하는데 그때 언제 정기점검할까? 자, 어떤 건축물이 완공되고 나서 사용 승인 받고 나서 몇 년 정도 지나면 그게 노블량 건축물이 진행될까요? 보통 이런 건물을 하나 잡고 노블량화 되는 건 10년 정도 지나면 노블량화 진행된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완공이 되고 나서 사용 승인 받았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 건축물은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할 거다. 이거죠. 그럼 10년이 지난 날, 그날을 기준일이라고 정해놓고 그 기준일인 10년이 지난 날부터 몇 년마다? 2년마다 뭐 해야 된다?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2년마다 정기 점검이라는 걸 실시할 것, 그런 정기 점검에 관한 내용이 있겠죠. 자, 세 번째, 가지고 있던 건축물을 철거합니다. 철거라는 건 내가 뜯어낸다 이런 뜻이죠. 그때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뭐 된다? 철거하기 전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철거 신고랑 하라내죠. 그때 철거 신고는 사전 신고라는 걸 조심합니다. 뜯어놓고 나중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뜯어내기 전에 미리 신고하라는 얘기죠. 자,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일반적인 건축물, 이런 규모가 큰 거, 그냥 뜯어내다 보면 거기서 벽돌이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 다칠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겠죠. 또 큰 건물은 뭐 합니까? 그 기둥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달아가지고 폭파시켜버리잖아. 그래서 그 폭파에 의해서 주저앉혀버리잖아. 아니, 차가 지나가는데 거기다 폭파시켜버리면 그 차 어떻게 됐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따라서 일단 철거하기 전에 미리 신고부터 하고 철거하는데 이상이 없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나서 안전하게 조치해놓고 그 다음에 철거 들어가라. 그걸 감독하겠다는 의미에서 사전 신고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신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면조사 대상 건축물들 있죠. 성면이 뭐죠? 이런 건축물 내부에 보면 요새 짓는 건축물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옛날에 7, 80년대에 지었던 건축물의 안에 보면 노란 꼭 스펀지 같이 생기게 있습니다. 근데 노란 스펀지가 아니라 그게 바로 성면이거든요. 그게 성면이 뭐죠? 유리 조각이에요, 유리. 아주 날카로운 유리들을 전부 다 얽히설키 이렇게 해가지고 꼭 솜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솜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들어가면 아주 날카로운 그런 그 유리 조각으로 되어 있죠. 그 유리가 뭐 한다는 얘기야? 이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왜 집어넣었을까? 단열재로서는 성면이 가장 성능이 좋답니다. 우리 스티로폼이라고 했죠? 그런 것도 단열재로 쓰지만 사실은 그 바로 성면, 이게 단열재로서 옛날에 싸면서도 효과가 좋으니까 그걸 막 집어넣었죠. 근데 이게 1급 발암물질입니다. 왜냐면 그 성면을 뜯어내게 되면 성면이 이게 날려요.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이게 날려서 어디 들어간다? 우리 호흡기에 들어가죠. 폐에 가서 그 성면이 꽂혀버리면 평생 안 나온답니다. 꽂힌 채로. 그럼 폐에 꽂힌 그 성면이 자꾸 폐를 자극하니까 그 폐가 어떻게 할까? 스트레스 받아버리니까 거기서 염증이 생기고 결국은 폐와 관련된 질환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폐암에 걸리는 가장 1급 발암물질 바로 성면이라는 얘기죠. 이런 거 함부로 뜯어내가면 그거 날려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입에 다 들어갈 것이고 또 뜯어낸 사람들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그런 건 철거 예정일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네 번째, 멸실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멸실 신고도 해야 됩니다. 이때 철거와 멸실의 차이가 뭐죠? 철거는 내가 뜯어낸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 멸실은 천재지변이나 또는 재해 등으로 사라지는 걸 멸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산사태가 나서 파묻혀버렸다, 또는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갔다, 또는 화재가 나서 불이 나서 타버렸다. 이런 걸 뭐란다? 멸실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럼 멸실됐을 때도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사전 신고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집이 앞으로 30일 후에는 홍수 나서 떠내려갈 겁니다. 라고 신고하라고 하면 그 신고 접수자가 뭐란다? 예, 청량리 정신병원 가야 되겠네. 라고 하겠죠. 따라서 멸실 신고는 사후 신고죠. 멸실 후 언제까지 신고하면 된다? 30일 이내에 멸실 신고를 하면 되도록 됐다. 이런 것들 했죠. 그럼 철거 신고, 멸실 신고를 접수한 누가?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자들이 원래 원칙적인 허가권자인데 이 자들이 그걸 접수했으면 어디다 기재한다? 건축물 대장이다. 이 철거됐다는 사실, 멸실됐다는 사실 기재합니다. 자, 그래놓고 그걸 다시 올려보낸다? 관할 등기소에다가 그걸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다가 이것 좀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기재해주세요. 라는 걸 촉탁하죠. 그런 걸 뭐란다? 등기 촉탁제도다. 라고 하죠. 이때 등기는 두 가지겠죠. 촉탁하는 게 있고 등기 신청하는 게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소에 가지고 이 등기부에 이것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등기 신청이라고 하고 행정청인자들이 등기소에다 이것 좀 등기 좀 해주세요. 라고 올리면 그건 등기 촉탁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등기 촉탁은 행정청이 하는 거고 등기 신청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등기 촉탁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누가 해야 될 등기를 여러분들이 토지 소유자들이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등기를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나머지 지역은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이자들이 대신 등기를 해주는 제도를 뭐란다? 등기 촉탁 제도란 단다. 그럼 이런 제도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왜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별도의 시간과 경비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등기부상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건축물 소유자가 자기 등기부를 지가 관리해야 됩니다. 변동사항이 있다는 걸 지가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본인이 등기 신청 안 해도 된대. 가만히 계시래. 그러면 누가?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대신 등기소에다 등기를 촉탁한다는 이런 제도를 이건 여러분들이 절대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별도로 또 등기하려면 보통은 법무사 사무실에다 맡겨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나가죠. 근데 그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등기 촉탁 제도라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건축물의 유지 관리가 끝나면 그다음 볼 게 뭐죠? 바로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에 관한 내용이냐? 자, 그냥 대지가 아니라 먼저 건축물의 대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용어적에서 좀 이따 이제 대지라는 개념을 정리할 건데 대지가 뭐냐? 그랬더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 우리 공간정보법에 가면 필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의 필지로 나눠진 땅을 우리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하죠? 이걸 대지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여기서의 대지는 그냥 필지로 나눠진 땅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물의 대지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따라서 그냥 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 건축물을 짓는다면 이 건축물이 있는 땅이라는 이 말이 중요한 거다. 따라서 나대지는 건축법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고 건축물을 짓는 땅 그것만 건축법에서는 중요한 대지가 된다. 이런 뜻이야. 이게 건축물이 대지라 이게 되죠. 그럼 이런 대지는 뭐만 짓는다? 건축물과 관련된 대지라는 얘기입니다. 건축물 짓지 못하는 땅은 이 대지는 여기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 이런 대지와 도로에 관련된 내용을 보자 이거죠. 첫째, 대지는 뭐 해야 될까? 첫째, 당연히 안전해야 된다. 대지는 첫째 뭐 할 것? 안전할 것. 왜요? 건축물 지으려고 하는 땅이잖아. 근데 건축물 지으려고 하는 땅이 안전하지 못하면 그건 뭐가 된다? 건축물 지어봤자 역시 붕괴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상누각이란 말 들어보셨죠?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거 붕괴됩니다. 그래서 대지가 안전하지 못하면 그건 붕괴될 우려가 있으니까 대지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 대지 일정한 대지에는 뭐 돼야 된다? 나무도 심으랍니다. 그 나무 심는 걸 뭐라죠? 조경 200조 원칙적으로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될 때는 그때는 조경을 해야 되고 그런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지 중에서 조경 안 해도 되는 그런 예외들도 있고 또 그 건축물을 지은 옥상에다가도 조경하는 옥상 조경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경을 한다. 자, 세 번째 사람들이 많이 찾는 큰 건축물에 그 찾아오셨던 고객께서 여기서 일 보시고 가실 때 너무 다리가 아프고 힘드니까 쉴 수 있는 여기다 뭘 만들어주자?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 소규모 휴식 공간을 뭐라 부른다? 그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등 이렇게 쓴다. 합쳐서 공개 공지 등이라고 하죠. 이때 공개라는 게 무슨 말일까? 한자로 쓰면 공개 바로 사람들에게 개방돼 있다. 공개 오픈돼 있다 이 뜻이야. 그 오픈 클로즈의 반대죠. 이게 폐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다.
그럼 공개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무료로 개방됐다는 뜻을 갖습니다. 사람들에게 무료로 개방된 공지 빈 땅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무료로 개방된 빈 땅을 우리 뭐라고 한다? 공개공지. 그럼 빈 땅이라서 아무것도 없는 땅은 아니고 저기다 긴 의자 같은 걸 놓거나 아니면 여기다 파고라 같은 정자를 만듭니다. 우리가 파고라라는데 이 파고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냐? 여러분들 어디 가보면 저 공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보신 거 있을까요? 여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지붕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저기도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요 밑에다 뭐 있죠? 의자들이 요게 요렇게 밑에 의자들이 있을까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요게 앉아서 쌍쌍이 여기서 있고 요쪽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여기 뭐가 뜬다? 여기 배도 떠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가 떠 있고 그다음에 저쪽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 올라간다? 등나무가 올라가요. 등나무가 이렇게 해서 등나무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후에 등나무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 바로 이렇게 만드는 걸 뭐란다? 이런 걸 파고라라고 한다. 이런 파고라. 꼭 저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정자 형태로 만들어지는 공원 같은 데 설치되는 정자 형태로 만드는 저런 걸 뭐란다? 저걸 파고라라고 하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여기다 긴 의자 또는 파고라 같은 걸 설치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이걸 공개공지 등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대지에는 첫째 안전할 것, 대지에는 조경할 것, 대지에는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것, 이런 세 가지가 대지와 관련된 거고, 두 번째, 도로는 어디다 지정하거나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거나 또는 도로를 변경하고 싶으면 원칙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받아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고선 그런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대지와 도로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고, 근데 두 번째, 대지와 도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대지와 도로에 서로 관계에 관련된 것들이 또 나옵니다. 이때 관계로서는 첫 번째,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 대지가 있다면 이때 건축물의 대지는 그랬으니까 반드시 건축물이 있는 걸 전제합니다. 이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원칙적으로 요거 몇 미터? 2미터 이상을 접하여야 합니다. 요때 2미터라는 개념이 무슨 의미일까? 대지 안으로 일반적인 승용차가 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너비를 말합니다. 대지 안으로다 일반적인 승용차가 들어가려면 최소 너비 2m는 돼야 차량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최소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하고 이렇게 접하는 게 2m 이상은 접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또 나올 것이고, 또 하나 어떤 것도 있을까? 우리가 흔히 도로와 대지가 서로 이렇게 교차하고 있으면 이때 건축물을 어디까지 지을래? 그 건축물을 짓는 거 대지나 보통은 어디까지 지을 수 있죠? 원칙은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요 선, 도로와 대지가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요 선 있죠? 요 선까지 건축물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짓는 거 될까 안 될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짓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흔히 여러분들이 이 도로를 차도만 도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아니에요. 인도도 도로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럼 차도가 있고 인도가 끝나는 거기, 대지랑 접하는 선, 인도가 끝나는 선, 거기에 건물이 쭉 이렇게 올라서 있다. 도로와 이 대지가 접하는 그 선에 붙여서 건물을 이렇게 짓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대지와 도로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이 선, 요 선까지 지을 수 있다는 요 선을 뭐라 부른다? 이걸 우리가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요 건축선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럼 원칙은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이 노란 선이 건축선인데 예외도 있습니다. 어떤 소 있다? 대지 안으로 건축선이 후퇴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대지 안으로 건축선이 이렇게 밀려 들어가요. 안으로 밀려 들어가서 어디다 지어라? 요 빨간 선 뒤로만 건축물을 지어야 되지 그 앞쪽에는 짓지 말랍니다. 건물을 이렇게 지래. 그래서 노랗게 져서는 안 되고 요 분홍색 뒤쪽으로 있는 그쪽으로만 건축물을 지란다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 이것도 건축선인데 이때 원칙은 노란 선이 건축선인데 예외적으로 이쪽 분홍색이 그게 건축선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예외가 무엇이 있을까? 그런 예외적인 건축선에 관한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될 거라는 거,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대지와 도로는 어떤 관계에 있다? 이런 관계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본다. 이런 것들이죠. 자, 세 번째로서는, 네 번째로서는 건축물의 이런 건축물의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어떤 재료를 쓸 것이고 어떤 설비를 갖출 것이냐,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라는 게 나옵니다. 구조적으로는 안전할 것, 어떤 재료를 사용하냐 또는 어떤 설비를 갖추냐, 승강기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아주 잡다한 게 많습니다. 요거 구조재료 설비는 원래 건축법에 들어가면 내용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럼 그 많은 것들을 다 공부할까? 못합니다. 시험 문제도 그 중에 잘해야 한 문제 나는 걸 그걸 하나 풀려고 그 많은 걸 다 해야 한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가지만 찍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험 문제 잘 나는 거 몇 개만 찍어서 그거 공부하고 거기서 나오면 다행 안 나오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찍어서 공부하는 파트지 그건 전부 다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뭐죠? 지형 및 지구의 건축물이라는 상이 나옵니다. 여기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이라는 것도 무슨 말일까? 일정한 지역, 일정한 지구 안에다 건축물을 지을 때 그거 함부로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건축법도 규제와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게 일정한 지역, 일정한 지구 예를 들면 용도지역이라고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용도지구 이런 데이죠. 그것만이 아니고 그 밖에 다 들어가는 거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 밖에 각종 법률에 정한 지역지구 이건데 그 중에 첫 번째 뭐냐? 일정한 지역 및 지구에서는 네 멋대로 건축물 짓지 말라고. 첫째는 무슨 제한이 있다? 면적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면적 제한은 몇 가지가 있을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건폐율 제한. 예, 건축물을 짓는데 너무 뚱뚱하게 짓지 말라. 뚱땅하게 짓지 말라. 이거 뭐 있었죠? 건폐율 제한. 대지 안에다가 건물 짓는데 그때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게 너무 많이 차지하지 말라라는 게 무슨 제한이죠? 건폐율 제한이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 너무 쭉쭉빵빵으로 짓지 말랍니다. 이걸 한마디로 무슨 제한? 용적률 제한. 대지 면적에 비해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아껴인 연면적 이거 너무 크게 짓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건 용적률 제한. 세 번째 무슨 제한도 있었죠? 자, 이건 안 배웠었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인데 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려고 한답니다. 그건 대지의 분할 제한이라고 그래. 그럼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데 그 분할 네 멋대로 너무 크게 분할하지 너무 작게 분할하지 말랍니다. 왜요? 어차피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해버리면 이 분할되는 땅도 뭐야 돼? 건물 질 땅이거든. 근데 너무 작게 이게 분할하면 건물도 짓지 못하는 쓸모없는 땅이 된다는 얘기죠. 건축법에서 이 대지 형식은 반드시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땅의 핵심이기 때문에 건축물 짓지 못하는 대지는 있으나만 하니까 너무 작게 분할하지 말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최소 면적이 용도지역마다 얼마 이상이 되도록 분할해야 되지 너무 작게 분할하지 말자. 대지의 분할 제한이라는 이 세 가지를 면적과 관련된 제한에 따라 그래서 너무 뚱땅히 짓지 마세요. 너무 쭉쭉빵빵 짓지 마세요. 너무 작게 분할하지 마세요. 라는 면적 제한이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제한도 있다? 높이 제한. 건축물의 높이를 네 멋대로 함부로 크게 짓지 말래. 그래서 첫째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 바로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게 있고 또 하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했습니다. 이때 일조 등의 확보라는 건 무엇이죠? 자, 햇빛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햇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물과 건물을 너무 다닥다닥하게 짓지 말라는 얘기야. 좀 떨어뜨려야 뒷건물은 햇빛을 볼 수 있도록 했죠. 그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게 있더라. 이런 것들이 지역지구의 건축물이고 그 밖에 특수한 지역들 예를 들면 특별 건축구역이란 말도 우리 법에 보면 나오고 특별 가로구역이라는 이런 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건축구역, 특별 가로구역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도 살펴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건축법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죠. 어떤 내용이 있을까? 자, 건축법에 가보면 건축과 관련된 각종 분쟁들이 발생할 건데 그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건축주하고 설계자하고 또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또 시공자하고 인근 주민하고 이런 식으로 각종 분쟁이 발생하는데 그런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는 맞짱 뜬다. 뭐 해결될 수 있겠지 뭐 그죠? 그건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맞짱 뜬다. 아니면 법에다 호소해서 재판 간다. 라면 되죠. 근데 재판 가려면 변호사 사야 되죠. 시간 오래 걸리죠. 그래서 대단히 손해가 많습니다.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국토교통부 산하에다가 국토교통부 밑에다가 뭘 둔다?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를 두겠답니다. 뭘 두겠대? 건축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두겠다. 이게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라는 걸 두어가지고 건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굳이 어디까지 갈 필요 없이
법원까지 가기 전에 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분쟁 좀 해결해보자. 그걸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고 이자들이 하는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줄여서 분쟁위원회라고 말합니다. 분쟁위원회에 관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건축과 관련돼서 하지 말라고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걸 꼭 뭐하는 사람이 있다? 위반하는 청개구들이 있습니다. 그 청개구리들을 내버려둬야 됩니까? 아니잖아. 그 자들한테 먼저 뭐부터 한다? 야, 너 건축하지 말라고 불허가 처분 내렸는데, 아까 건축물 건축하려면 허가받아라 그랬는데 거기를 못 짓는 지역에서 불허가 처분 내렸어. 그러면 짓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니까 짓게 뭔데 뭐 못 짓게 하면서 지가 그냥 짓더란 얘기죠. 그럼 뭘 내린다?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너 철거하라 라고 시정명령을 내리죠. 그래도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행정대집행 강제철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강제철거를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먼저 부과시킵니다. 너 이거 언제까지 철거해? 라고 일단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내렸는데도 철거 안 하면 금전적 부담 너 500만 원 내놔 라고 부과시키죠. 그럼 일정 기간 지나서 또 가봤더니 아직도 안 철거해? 또 500만 원 내놔. 철거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시키는 걸 이걸 뭐란다? 이행 강제금이라는 걸 부과한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 제도가 무엇이냐라는 거 이것들을 또 살펴보는 내용들이 주르륵 하고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슨 법? 건축법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룰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다 살을 붙여보면 건축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쭉 정리를 해보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용어정의. 그래서 용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용어들이 쭉 정리하는 게 건축법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어들은 하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건. 자, 두 번째, 건축물을 건축하자. 그때는 먼저 건축 허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허가권자를 찾아가서 제가 여기다 이런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신청하는 제도, 사전결정 신청제도라는 게 있다. 그랬더니 허가권자가 검토해보선 너 거기다 지어도 돼 라고 결정을 내려주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 여기다 짓겠다면 건축 허가와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올 것이고 그 중에 특히 일부 경미한 건축은 건축 신고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도 있단다. 자, 건축물 중에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들 있죠. 그걸 뭐란다? 가설 건축물. 어떤 때는 건축 허가 받고 줘야 되고 어떤 때는 축조 신고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건축 허가 대상, 축조 신고 대상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자,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건축주인 내가 우리 집 짓고 싶으면 제일 먼저 설계사 찾아가서 설계도면 그리고 시공자 찾아가서 공사계약 체결하고 감리자 만나서 감독을 부탁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다 끝나면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해놓고서 와가지고 이제 뭐 하죠? 건축 허가 신청 들어가죠. 그랬더니 허가 받았어? 그러면 그로부터 1년 내 공사 시작한다? 그걸 착공신고를 하고 착공신고했으면 공사 들어가고 시공하고 감독하는 감리하고 다 끝나면 사용 승인한 걸 받으면 건축은 다 끝난다. 건축 절차는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자, 이 완공된 건축물 제대로 유지하고 관리하자. 누가 유지관리 책임을 질까?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관리 책임을 집니다. 그때 10년이 지나면 사용 승인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과연 그 건축물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뭐 해야 된다? 검사들을 시작해야 된다. 정기 점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몇 년마다 해야 된다?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12년, 14년, 16년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죠. 자, 가지고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싶으면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철거 신고를 먼저 해야 되고 혹시 홍수 등으로 또는 산세태 등으로 멸실되거나 화재 등으로 멸실되면 멸실 신고를 하는데 그건 멸시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 등기를 갖다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특시,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이 대신 등기를 해주는 게 있더라. 이걸 뭐란다? 등기 촉탁제도라는 게 있죠. 이 등기 촉탁은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등기소할 필요도 없고 법무사 사무실에다 돈 주고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 행정청이 특시, 특도, 시장운수청이 대신 등기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이 편리제도를 등기 촉탁제도라는 게 있다. 여기까지가 건축물의 유지와 관련입니다. 자, 이제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첫째, 대지는 안전해야 될 것. 두 번째, 대지에는 일정한 경우 적용을 해야 될 것. 세 번째, 대지에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소규모 휴식 공간,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할 것. 이런 것들이 있고 도로를 어디다 지정하거나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이해관계에 동의를 받고
지정하거나 폐지 변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지와 도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의 2m 이상을 접하는 게 원칙이고, 또 건축물을 어디까지 지을 수 있니? 요 선, 즉 원칙은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대지 안으로 건축선이 후퇴해서 이 빨간 선 뒤로만 건축물을 지속하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더라. 요때 노란 선 또는 이 빨간 선을 뭐라 한다? 건축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건축선이라고 하는 내용도 중요한 것도 있겠죠. 자, 건축물은 구조를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되고, 재료는 어떤 재료를 쓸 것이고, 설비는 어떤 설비를 가지고 것이냐.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첫째, 안전해야 된다. 안전하기 위한 안전 확인을 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재료를 쓴다.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이런 어떤 재료를 쓸 것이냐. 또 설비로선 승용승강기 같은 건 어떻게 설치할 것이고, 전기시설, 닥트시설 같은 건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런 설비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겠죠. 자,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서는 건축물 짓는 거 네 멋대로 함부로 면적 넓게 짓지 말라, 또는 너무 좁게 분할하지 말라.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지 위에다가 너무 뚱땅히 짓지 말라. 건폐 제한. 대지에다 너무 쭉쭉 빡빡 짓지 말라. 용적률 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너무 작게 분할하면 쓸모없는 땅이 되니까 최소 면적 얼마 이상으로는 분할해야 되지. 작게 분할하지 말라. 대지의 분할 제한, 이런 것들이 있고, 높이에 관련돼서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 가로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있고, 일조 등의 확보를 해서 그 높이를 제한하는 일조 등의 확보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지역 중에서 특별 건축구역, 특별 가로 구역이라는 이런 특별한 지역에 관한 내용들도 검토한다. 지금 먼저 건축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 발생하는데,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 분쟁 전문 위원회라는 걸 두고요. 또 어떤 분쟁이 이런 건축법에서 하지 말라고 규제한 걸 꼭 위반하는 사람들 있죠. 그분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그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때는 이행강제금, 반복적인 금전적 부담을 부과시키는 이행강제금 제도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는 게 무슨 법이다? 건축법에 관련된 내용은 주로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흐름은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고, 그건 여러분들 드린 요 자료 있을 거야. 흐름 별도로 나온 자료 있죠? 저 이거 2장짜리가 있는데, 그 중에 건축법 관련된 요 체계도를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2페이지부터 우리 책에 나오는 건축법의 목적부터 건축법의 적용법이 쭉 나오죠? 그거는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합니다.